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활과학 몇 번째 시간이지?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질병의 어떤 역사를 학습하고 질병을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지를 학습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질병에 대항해서 싸웠던 학자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했던 그런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페이지는 28페이지를 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리 제공해준 학습지는 당연히 꼭 같이 옆에 두고 학습지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교과서도 28페이지를 펴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3학년 6반 교실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추워요. 지금 난방이 안 되네요. 이게 학생들 너네들이 오지 않는다고 난방을 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실에서 입김 나오는 굉장히 추운 환경 속에서 혼자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좀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을 알아줬으면 좀 좋겠네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그리고 저기 선생님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 이거 얘기했나? 그 유튜브 또 많이 놀러와서 구독도 해주고 저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임노연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 천연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게 지난번 2차 시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천연두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무서운 병인데 300년 전만 해도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봤던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고름하고 물집이 피부 전체에 돋아나면서 이제 고열과 어떤 오한 등을 동반을 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던,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온몸 전체에 상처를 남겼던 이런 무시무시한 병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천연두를 이겨내기 위해서요. 조금 중요한 사람인데 제너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생물학자겠죠.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제너가 이상하게 소젖을 짜는 사람들만 천연두에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겠죠. 요 소젖을 짜는 사람들만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뭔가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축의 가벼운 질병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해 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이제 했다고 합니다. 옆에 소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소들 귀엽죠? 그래서 이 제노가요,
핍스라고 하는 8살짜리 꼬마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던 겁니다. 이 소의 천연두인 우두의 부스럼, 그러니까 이 천연두에 걸린 이 소의 어떤 고름을 채취해서, 액체를 채취해서 핍스의 오른쪽 팔에 상처를 내고 그곳에 이제 접종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의아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천연두가 이 당시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무서운 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도 이제 큰 마음 먹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핍스가요, 처음에 약간의 미열이 좀 있었대요. 미열이 좀 있었는데 금방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신을 주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제너가 약간의 천연두를 포함한 액을 채취해서 핍스에게 주입했더니, 그렇지, 전혀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 핍스의 몸속에 뭐가 생겼다,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생겼다, 내성이 생겼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너가요, 요 천연두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면역을 만들어낸 이것들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작성을 해서요, 천연두 예방을 하자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제너가 발견을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뭔가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요 제너의 종두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학 방법을 종두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내 몸에 천연두의 성분이 들어있는 그 병균을 일부러 주입한다는 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우두법을 하면 내가 소가 된다라고 했던 이런 괴담도 만연을 할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너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방법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계 최초로 의무화했던 일도 이제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종두법을 따라서 천연두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879년 지석영 선생님께서 종두법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두법을 시행하는 그런 거를 그린 그림이고요. 실제 지석영 선생님의 그런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지석영 선생님은요, 1879년 10월에 일본인 의사가 운영하던 부산의 재생의원에서 2달간 우두법을 배웠고, 실제로 충북 충주시 덕산면에서 최초로 40여 명에게 이런 우두법을 시술하여서 천연두를 치료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종두법에 대한 서적을 저술하면서 우두법의 보급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국내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석영 선생님은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수많은 의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내 그리고 세계적인 의학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인간의 면역 반응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야.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별한 요거에 대한 기억작용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작용은 작용하지 않고요. 후천성 면역을 보면은요. 중요합니다. 병원성 미생물, 즉 병을 일으키는 항원이지 항원이 1차 침입을 하면은 이때부터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둡니다. 우리 몸속에 항체를 쌓아놔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요. 소량의 항체가 느리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백신을 맞을 때는 조금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한 게 나왔는데 이 항원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지. 이제 우리 몸속에 항체를 만들었고 이 항체를 만드는 방식을 기억을 해두었다가 다음번에 진짜 무시무시한 항원이 들어 2차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더 많은 형제세포를 분화하면서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 후천성 면역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후천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1차 침입, 항원의 1차 침입 먼저 한번 받아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후천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조금 중요하게 봐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림. 처음에 항원 X의 1차 감염이 있었을 때는 지금 그림에 또 보는 것처럼 그다지 많은 양의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몸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항체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고요. 2차 감염 됐을 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항원 Y에 대한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Y에 대해서는 X 1차 때와 똑같이 굉장히 적은 양의 항체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는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후천성 면역법이고 이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2차 감염 때에는 기억세포에 의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어 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왜 걸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은 과연 우리가 왜 걸리는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 이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이 파스테르의 실험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 파스테르가 실험을 합니다.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건데 어떤 실험이냐 하니까 이 플라스크를 끓입니다. 플라스크를 보글보글 이제 끓여주고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둬요. 이제 팔팔팔팔 끓이면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미생물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생겨날 낌새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똑같이 끓여준 다음에 이 플라스크의 주둥이를 자릅니다. 주둥이를 그냥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샥. 그러면 이제 외부 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 놔두니까 미생물이 자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가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던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증명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결국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떤 환경, 다른 미생물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걸 실제로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실험 자체는 조금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탄저병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탄저병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탄저병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피부를 통해 감염이 되는 건데 노출 부위에 어떤 가려움증과 물집 등이 생겼다가 이것이 까맣게 고름처럼 까맣게 되는 것을 탄저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탄저병에 걸린 소의 날간을 먹어서 감염된 사례가 이제 있다고도 해요. 이 탄저병도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 한 가지인데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등의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호흡곤란과 쇼크로 인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탄저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이용해서 이거를 우편물로 어떤 특정인에게 보내서 생화학 테러를 했던 사례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병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했던 또 사례가 있습니다. 1873년에서 1881년까지 파스테르는 탄저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에서 탄저병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양과 소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불쌍해요. 근데 이 파스테르는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어떤 건지를 특정 지었어요. 최초로. 그래서 이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업적이 또 있습니다. 이 파스테르가 이렇게 백신을 개발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파스테르가 탄저균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했는지 보면은 이렇게 2개의 집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25마리의 건강한 양 집단을 2가지를 준비를 해서요. 첫 번째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 탄저병의 병균이 굉장히 미량 들어있는 이 백신을 주사를 했고요. 2번째 집단은 주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어요. 그냥 건강한 양 상태 그대로야.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있겠어요? 양쪽의 집단에 탄저병 균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집단은 이미 면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집단은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졌고요. 2번째 집단은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집단은 생존을 하고 2번째 집단은 죽음을 맞이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 파스테르가 탄저병의 세균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요거에 대한 백신을 개발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생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번째,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오늘 굉장히 이 프린트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천천히 그냥 재밌게 읽어 가주면 될 것 같아요. 뭐 필기할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마음 편하게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 해볼게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은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안 됐대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지, 전염병에 의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약을 써야 될지도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건데요. 이때
이 코우라고 하는 사람이요.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세균이 어떤 건지, 왜 이것이 전염병을 일으키는지를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코우라고 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이름처럼 굉장히 코가 오똑하니 멋있는 사람이죠. 코우. 이때 이 코우의 첫 연구 주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탄저병이었어요. 이 당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서 가축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우가요, 탄저병에 걸린 동물의 혈액을 쥐에게 한번 주사해 보았는데 쥐가 바로 다음날 죽었다고 해요. 무시무시한 병이지. 그런데 이 죽은 쥐의 혈액을 관찰해 봤더니 세균이 다수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한번 직접 뽑아서 배양을 시켜봤어. 보관을 따로 한 거지. 그걸 또 키워본 거지. 그리고 다른 동물에 주입했더니 탄저병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탄저병을 일으키는 특정한 세균, 탄저균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에요.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 정의 내리고 이거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코우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코우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이 세균학의 기초가 되는 코우의 원리를 확립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코우의 공리라고도 해요. 이 코우의 원리, 코우의 공리를 통해서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4가지의 단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거기 이제 프린트에 보면은 그 표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1단계는 어떤 병에 걸린 그 동물에게서 동일한 병원균이 다량으로 검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양과 세 번째 양에게서 모두에게서 동일한 병원균이 다량으로 검출이 돼야 되고 건강한 친구들에게는 검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세균을 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은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 게 바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헬리코박터균인데 이게 이제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균입니다. 지금 위를 보니까 여기 특정한 부분에 어떤 염증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사해 보니까요.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 것이 검출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검출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위염이 걸린 사람들의 위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파일로리균, 다른 말로 하면 헬리코박터균이 똑같이 검출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균의 조건에 대한 1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출이 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요.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이 의심이 되는 균을 분리해서 순수 배양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실험실 플라스크 관 안에서 따로 배양을 할 수 있으면은 두 번째 단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균을, 이제 배양한 균을요, 말짱한 동물에게 주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동물도 또 같은 증상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세균을 건강한 사람의 위에 주입을 시키면 똑같이 위험이 발생을 해야 한다. 이게 그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래서 이 균에 의해서 위험이 걸린 이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물에게서 또 다시 같은 균을 분리시켜내면 되는 거예요. 위험이 걸린 동물에게서 그 부분을 내가 배양해 봤더니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했던 그 세균이 다시 한번 검출되면은 4단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코우의 원리 혹은 공리 4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4단계는 꼭 좀 기억을 해 두고요. 혹시라도 어떤 선생님이 예시를
제시했을 때 그 예시를 4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이해를 해두세요.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4단계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특정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균을 정의하기 위한 코우의 원리 4단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코우의 원리 혹은 코우의 공리가 많은 의학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었겠죠.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지 다른 질병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감염균은 특정한 질병만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또 이 수많은 전염병들은 각기 다른 원인의 세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 세균들,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정의내렸다. 코의 원리, 이 코의 공리를 활용한 이 수많은 어떤 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 질병 퇴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좀 힘드네. 네, 선생님이 쭉 강의를 찍으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이 수많은 강의들을 듣고 앉아있을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지. 다 생각을 또 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자,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아마 계약을 하면 바로 1회고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온라인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겠죠. 그런데 얘들아, 이 3학년 1회고사는 정말 너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갑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 했지 아까? 이 인류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 많이 TV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를 찍었던 베리 마샬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키운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베리 마샬. 굉장히 표정이 진지하죠? 이 1980년대까지요, 만성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과학자나 혹은 의학자들이 위에는 굉장히 강한 산성 물질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박테리아가 세균이지 이 세균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이 걸려서 오면은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위에서는 세균이 살 수가 없는데 다른 데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냥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좀 위산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위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제산제를 처방해 주었다고 하는데 딱히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 세균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위가 있으면요,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영악합니다. 영리해요. 자신의 겉에 테두리에만 이렇게 중성의 물질을 분비를 시켜서 자신의 몸을 보호시키면서 이 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이 위라고 하는 부분은 산성이 가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세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관심이 적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자신의 몸 둘레를 중성화시킨 다음에 이 위 안에 숨어서 살았던 세균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4년 한 젊은 의사가 헬리코박터균을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속에 직접 집어넣은 거야. 굉장히 흙탕물을 들이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몸에 가득 퍼지면서 극심한 위통과 구토를 했다고, 하루에 몇 번씩 변기에 토사물을 뿜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점막, 위 안에 여러 군데가 헐고 여기저기에 이제 본인이 마신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내시경을 통해서 채취해서 배양해 보니까 내가 처음 마셨던 세균과 동일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뭐야? 아니, 위 속에서 이 세균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했던 그것들을 이 베리 마샬이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이 헬리코박터균을 직접 마시면서 자신의 위 속에 이것들을 배양을 하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위 안에서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생제까지 개발을 해서 치료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로를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생리학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나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내용을 우리가 그 프린터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채웠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항생제까지 이렇게 쓰면은 빈칸에 항생제 적어주면은 빈칸을 모두 채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네, 자, 오늘은 과제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제를 잘 내느라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교과서 페이지 28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야? 34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책을 읽듯이, 과학 잡지를 읽듯이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 다음 차시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는 아마 목요일 중에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